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튀르키예 강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자가 벌써 1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대도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피해 상황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튀르키예 지역의 사망자 수는 12,000명을 넘겼고요. 시리아 측은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의 집계를 종합해봤을 때 약 3,00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양국의 희생자 수를 합치면 15,000명을 훌쩍 넘기게 되는데요. 앞서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고 미 지질조사국은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18,500명 수치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거기에 비해서 구조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희생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이 6만 명 이상의 인력이 피해 지역에 파견돼서 구조와 지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은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구조 사례들도 전해지고 있죠. 네, 곳곳에서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현지에 급파된 한국 긴급 구호대가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이 생존자 1명, 이 70대 중반 남성인데요. 이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에서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방금 전에도 이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2세 여아를 비롯해서 아이의 부모까지 총 3명을 구조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돌쟁이 아기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망했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미국 CNN 자매 방송 CNN 트루크 방송 같은 경우는 12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6명이 60시간 만에 생존한 채 잔해에서 구조됐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62시간 만에 두 자매가 함께 생還했다. 이러한 소식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구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국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이 전쟁 중이거나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도 인도적 지원에는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도 구조대와 지원 인력을 현지에 급파한 상황입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자연재해 발생 이후에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이 72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남은 희망의 불씨가 좀 다소 사그러들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생존자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기적을 좀 바라봐야겠는데요. 다만 더 큰 문제는 이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희생자 시신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네. 또 시신을 수습할 설비조차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튀르키예 당국의 늑장 대응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걷어왔던 지진세가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그 용처가 불투명한 점 그리고 지진세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부실 공사 등 여러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현지의 사정들을 좀 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악영향이 존재하지만 지금 추위가 또 굉장히 큰 변수로 떠올랐더라고요. 튀르키예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있어서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 또 생존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뭐 세계 각국에서 구호의 손길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짚어주셨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구조대를 급파했고 구호 물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 구조 활동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서 차량을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 정부 구조대 상황도 살펴봐 드리면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118명을 급파했는데요. 이게 그동안 해외에 파견했던 긴급 구호대 가운데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리고 군 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가 엊그저께 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약 63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튀르키예 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조대와 의약품, 구호물품 등도 같이 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 식량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지에 급파된 각 언론사의 그 특파원들이 취재기가 속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이 더욱 적나라하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그 대형 마트마다 물건이 막 텅텅 비어 있었던 그런 장면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지의 그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고 또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물론이고요. 이 현재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불이라든지 내의라든지 이러한 방한 용품도 구호물품으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현지에 급파된 기자들은 이 고속도로마다 줄지어서 구호물품이 이송되고 있는 그런 행렬들을 숨가쁘게 담느라고 바쁜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뿐만 아니라 피난처, 의료 서비스 같은 인프라 기반이 지금 동난 상황인데요. WH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지 기상 상황 또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다. 생존자들에게는 피난처,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수색 구조 작업 같은 속도로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지만 2차 재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WHO는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겨울 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존자들의 근본적인 건강이 악화할 걸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질병 같은 문제가 또 변수로 떠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불행하게도 그 전염병 유행 그리고 질병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중보건이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시리아에서는 1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서 그 여러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이 전염병, 호흡기 질환 그리고 상처 부위의 2차 감염 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콜레라는 오염된 물을 통해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을 막으려면 이 깨끗한 물 공급이 시급한데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더욱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8월 말 이후 시리아에서 보고된 콜레라 환자가 약 8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진까지 강타를 했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을 겪은 이들이 겪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지역사회가 지난 60시간 동안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60년 동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운 겨울 날씨에 복구 작업은 더디고요. 지금 먹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구호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장까지 또 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복구가 다 완전히 맞춰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전술 핵 운용 부대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건군절 75주년이었고 이를 맞아서 심야 열병식이 개최됐는데요. 어제 저녁 오후 8시 30분경에 식전 행사가 시작됐고 본 행사는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좀 넘는 시간까지 마무리돼서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의 보도에서 여기에 등장했던 ICBM의 정확한 기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에서 포착한 사진을 살펴보면 선두에는 ICBM 화성 17형이 등장했고 그 뒤로는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2열이 종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식별됐습니다. 네. 북한이 열병식에서 위력이 강하거나 신형인 무기는 통상 뒤에 배치하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했던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은 10여 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산력을 과시한 걸로 풀이해볼 수 있고 그 뒤로 등장한 미사일 탑재 이동식 발사 차량 불과 2개월여 내에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실물 모형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연설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열병식에 참석해서 이 병력이라든지 각종 군 장비를 사열을 하기는 했는데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열병식 전날에 열렸던 건군절 기념 연회에는 참석해서 인민군 장성들을 대상으로는 연설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김 위원장이 이 열병식 등을 계기로 해서 이 대남 혹은 대미 메시지를 아주 공세적으로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이 최근에 그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3월에 있을 한미 연합 훈련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소 숨고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의 모습이 조금 눈길을 끌었는데요.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을 연상케 하는 차림으로 등장을 네. 했죠. 이 검은 중절모 그리고 코트 차림으로 주석단에 올랐는데 김 위원장이 이렇게 김 전 주석을 흉내낸다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꼽히는 이 김일성 전 주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점, 리설주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가 포착이 된 건데요. 어제 열병식에도 김주애가 참석을 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코트 차림을 했고요. 김정은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서 행사장에 들어왔습니다. 리설주가 뒤를 따랐고 간부들이 손뼉을 치기도 했고요. 김주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오르기도 했고 또 리설주 그리고 간부들과 함께 귀빈석에 앉아서 열병식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도에서 김주애 행보가 자주 공개되고 있고 조선중앙TV에서는 이 김주애를 칭하는 수식어도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후계자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죠? 이 사진이 공개되고 하면서 이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들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네. 이 지난달 국정원에서의 해석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 그 김주애를 부각하는 것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가 김 위원장 가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과시하는 이미지 연출로 보인다. 또 후계 구도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5일에 김 위원장이 이제 최근 딸 김주애를 대회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세습 정치에 대한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가 국정원의 기존 판단보다는 이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김주애에 대한 북한 언론의 호칭이 작년 11월에 이제 첫 등장 시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네. 언급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존귀하신 자제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어제 이제 기념 연회를 보도하면서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주애의 등장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후계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좀 성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쉽게 후계자를 등장시킬까?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국회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어제 있어서 통과가 됐죠. 자, 오늘 오전에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죠. 네, 오전 10시에 제출했고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서 제출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발의했던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 이제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에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제기하고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김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서 어제 가결된 소추 의결서 내용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결국 이게 중대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것인데 이 발언을 보면 이미 선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경찰 수사에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 소추안 결과를 김 위원장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이 이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 탄핵 소추가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진했다 이런 입장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응해서 비공개 특수 대응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당내에 일종의 이 비공개 특수 대응팀을 만들어 준비한다 이런 계획이겠고요. 김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지만 이 김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당론과 여권 입장에 맞는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과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이 언제쯤 결론이 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훈시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론 났던 이 사례들은 좀 그 뭐 건별로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재의 그 판결 속도도 사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변수 중에 하나라면 이 현재 헌재 그 재판관이 9명인데 이 중에서 이 이선의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헌재 심판 결정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석하고 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퇴임하면 정족수가 이제 7명이 되는 상황. 후임자가 채워진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도 이 심리가 장기화할 것인가 또 단기에 마무리될 것인가 가름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탄핵소추안이 헌재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심판을 받을 날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지금 가늠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대장동 그리고 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자, 검찰 측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지난달 28일에 이제 이 대표의 1차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검찰이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걸 다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 분량은 방대한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했고 또 오후 9시 이후에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고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조사에서는 관련해서 추가 보완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측근들이 일부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 그리고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원 가운데 이 대표 측에 약속한 몫이 있는지,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돈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지난 조사 때처럼 진술서로 이제 대부분의 답변을 가름할 걸로 보이는데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하면서 이 답변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출석하면서 서면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1차 조사 때의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는 건가요? 네,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별도로 만들진 않고요. 네, 이 대표가 검찰이 요청한 시간보다 이제 1시간 30분 늦은 오전 11시쯤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1차 때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또 헬로윈 대응 문건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 정보국을 비롯해서 7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요. 경찰청 내 정보국 정보분석과 정보상황과 정보관리과 등 7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태원 참사 전후로 각종 보고서 생산과 보고 관련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할로윈 축제 관련 보고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죠. 네, 검찰은 이태원 헬로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기소했는데요. 네. 예, 이들은 이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에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 중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할로윈 기간에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경찰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검찰은 이들 보고서가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경찰의 정보 라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강 수사 이제 검찰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책 잇따라 저번 달에 내놨고 전국의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월에 58.7이었는데 12.4포인트 오른 71.1로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지수가 어떤 거냐면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제 100 미만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회복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서울이 43.9에서 61.9로 큰 폭 상승했고 인천 39.2에서 54.5, 경기 48.7에서 66.7로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이 전망지수가 유일하게 이제 50선 아래였는데 61로 올라섰고요. 지금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이게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방도 유사한 상황인데 이제 울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광주, 충남,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지수가 2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요. 네. 충북, 제주, 경남, 대전도 10포인트 이상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하게 분양 전망 지수가 하락했는데 네. 이 고용 사정이 좀 악화한 점 그리고 소비 지표가 하락한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그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발표된 측면이 있지만 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경제 변수에 의해서 여전히 분양 시장이 위축된 측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그 변수가 좀 해소되고 그 우리 정부의 연착륙 대책 효과도 이제 차후에 나타날 것을 보임에 따라서 분양 시장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지수가 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